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66%대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제 대학 취업률도 5년 연속 하락했는데요. 중공업과 조선업 불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취업률 66.2%,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창업과 프리랜서 포함 통계를 낸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제 대학 취업률 역시 2011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취업자 수는 17만 명으로 남성보다 많았지만 취업의 질을 엿볼 수 있는 1년 뒤 취업 유지 비율, 유지 취업률은 여성이 75%대로 남성보다 6.8%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은 67.5%, 비수도권은 65.4%로 2%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여 해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열별 취업률은 여전히 인문계열이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경기 불황이 전체 취업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적인 면에서도 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울산이나 경남 쪽이 취업률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면 중공업이나 그 조선업 그리고 뭐 이쪽의 취업률에 좀 하락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49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부 졸업 평균 급여는 약 231만 원, 대학원 졸업 평균 급여는 444만 원으로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계열별로는 취업률이 높은 공학과 의학 계열이 각각 279만 원, 283만 5천 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 계열이 187만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은 대부분 졸업 전과 졸업 후 3개월 이내를 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유명 구두업체인 미소페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4대 보험 때문이란 이유를 대는데 이 공장에 구두를 납품하던 재화공 수십 명의 생계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 재화거리. 연말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재화공 25명이 길거리에 나와 국내 유명 수제화 업체 미소페의 조치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온동소란에 내몰린 매년 7%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멀쩡한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중국으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미소페 측은 공장 이전의 이유로 재화공들을 고용한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꼽습니다. 사업체를 유지할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사업주도 부담이 되겠죠. 사업자 부담분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재화공들은 4대 보험을 지원해주겠다던 미소페 측이 입장을 바꿔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공장 문을 닫았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에서 퇴직금 판결이 나오면 다 4대 보험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퇴직금 판결이 나오자 바로 폐업을 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다른 특수고용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산재와 고용보험에 이어 국민연금도 의무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분들과 기업 간의 그 계약 관계를 좀 중시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야지.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모두 230만 명.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별도의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사고 보고를 누락한 곳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들은 지난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곳 등 모두 843곳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이고 금속품 제조 가공업 현장에서도 사고가 잦았습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사업장 등이 690곳에 달했습니다. 3명이 숨진 대림산업과 2명이 사망한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사업장 여러 곳을 포함해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우조선해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곡성군청과 장성군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단일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곳도 19곳이나 됐습니다. STX 조선해양에선 지난해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졌고 예주종합건설의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선 화재로 사망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황산 누출로 2명이 숨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누출, 화재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8곳 중 한 곳입니다. 김포 화재와 황산 누출 사고는 2017년 이전에 발생했지만 지난해에야 법 위반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3년간 산재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도 126곳이나 적발됐는데 서울 경마장 조교사 협회는 50차례나 보고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72만 명에 육박했고 전체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통계 연보를 공개했습니다. 억대 연봉자 수는 재작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가운데 비중도 3.7%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01만 명으로 1.5%로 늘었고 이 중 세금이 없는 면세자는 41%인 739만 명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 명, 총 환급액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벤처기업 종사자가 5대 재벌그룹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는 한 해 전보다 3만 1,000명 늘어난 7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종사자 75만 600명을 1만 명 이상 웃도는 겁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이 국내 고용 유지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출을 짧은 기간 연체한 뒤 3년이나 기록이 남아 불이익 받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를 할 때 단기 연체는 반영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개인 신용 등급이 없어지고 1000점 만점 신용 점수로 대출 여부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실직이나 투병, 사업 실패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석 달 미만 짧은 기간 연체해도 연체 이력은 3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기간 대출을 받으면 더 비싼 금리를 물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단기 연체는 개인정보가 반영되는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집니다. 이에 따라 약 149만 명의 신용점수가 41점가량 오르고 이 가운데 75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 개 등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신용등급이 크게 깎이는 문제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 신용등급은 평균 0.25등급 낮아졌지만 저축은행을 찾는 대출자들은 1.61등급이나 떨어졌습니다. 은행의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신용정보에 어디서 돈을 빌렸나 보다 대출 금리를 더 반영합니다. 적용된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등급 하락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 신용평가도 현재 10개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신용 점수제로 바뀝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른바 등급 간 절벽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점수제는 내년 농협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에서 시행된 뒤 2020년 전체 금융권에 도입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의 문턱으로 불리는 3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수출은 올해 6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요. 올 한 해 경제를 이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박진호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이지만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의 취업 도전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다 항상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실제 현실에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게 또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433달러. 이 추세라면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 12년 만에 선진국 문턱으로 간주되는 3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길 것이 유력하고 경제 성장률도 2% 중후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소득 3만 달러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8% 늘었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7%나 떨어졌습니다. 상반기 체감 실업률은 11.8%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포장만 바꾸는 정책 같은 것은 이제 그만두도록 합시다. 팍팍한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합시다.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9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라는 외형에 걸맞은 내실을 채울 수 있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1,70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이죠. 하지만 설이 지나면 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원가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교통 분담률은 26.9%, 승용차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 넓어지고 주민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운행 횟수뿐 아니라 노선도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퇴근과 등하교로 하루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에 발휘됐습니다. 이런 광역버스는 물론 시내외 버스 요금이 설 직후 줄줄이 오릅니다. 정부가 버스 요금 조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노선은 운행 감축도 불가피합니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줄면서 직장을 떠나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일부 광역버스 노선의 경우 운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나 주말처럼 수요가 낮은 시간대는 지금보다 운행을 더 줄이는 것이 허용될 계획입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현 수준의 운송을 유지하려면 1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기사 7,300명 채용을 추진하고 1일 2교대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버스비 인상과 운행 단축에 따른 시민 불만이 커질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동물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마치 인간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물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숨은 조력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영화 속에서 동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물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직업의 이름은 바로 동물 랭글러입니다. 이 동물 랭글러는 영화나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훈련시키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랭글러는 원래 말을 돌보는 카우보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동물이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지며 작품 콘셉트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직업을 동물 랭글러라고 칭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동물 랭글러라 하면 애견 조련사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일 것 같은데 영상 작품을 위해 전문 직업이 따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개나 고양이를 위주로 섭외하고 촬영이 진행됐기 때문에 애견 훈련사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하지만 작은 새부터 큰 말까지 출연하는 이 동물들이 점차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 내에서 동물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물들을 전담할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미 할리우드와 같이 영화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선 동물 랭글러가 영화계에선 없어선 안 될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동물들이 영상 작품에 등장하며 점차 동물 랭글러에 대한 전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전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히든잡이라고 하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동물 랭글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동물 랭글러가 작품 콘셉트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연기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스토리보드나 시나리오, 콘티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동물 랭글러는 제작진이 원하는 동물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맞는 동물을 제안하고 섭외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종류나 몸집, 성향 등 이 작품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의 동물을 찾는 것 역시 이 동물 랭글러의 역할이죠. 이렇게 작품에 어울리는 동물이 섭외되면 촬영 감독이 요구하는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이 선행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동물의 특성과 촬영 형태에 따라 훈련 계획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동물에 관한 제반 지식은 물론 영상 작품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합니다. 동물을 훈련시킬 땐 호루라기나 먹이, 칭찬 등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한 뒤 이 촬영 때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전까지 동물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이 잘 갖춰질 수 있게 이 동물들을 꾸미고 이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운동과 다이어트, 이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도 동물 랭글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섭외와 같은 초기 단계부터 동물 랭글러가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군요. 연기 훈련은 물론 외형적인 관리까지 한다니 단순히 연기 지도사를 떠나서 전문 트레이너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동물들의 경우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사람들 또 장비들이 둘러싸여 촬영이 진행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건데요. 보통 고양이, 강아지와 같이 사람들과 자주 접했던 반려동물들은 촬영하기 한 달 전에 데려와서 촬영장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대형견의 경우엔 특정한 신호에만 짖고 사람은 절대 물지 않도록 훈련도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촬영장에 동물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특히 야생 생활에 익숙한 원숭이나 사자, 말 같은 경우엔 낯선 환경과 낯선 스태프들에 둘러싸이면 이 적응이 어려울 뿐더러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이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 겁에 질려 날뛰게 될 경우 스태프들의 안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랭글러가 미리 동물과 신뢰를 구축해서 늘 안전한 사람 곁에서 보호해준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전에 훈련을 하면서 동물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 역시 필수일 것 같습니다. 섭외, 연기지도, 외모 관리는 물론 촬영장에서 안전까지 담당한다니 동물이 출연하는 작품에 동물 랭글러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동물 영화의 숨은 조력자, 동물 랭글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동물 랭글러가 되기 위해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동물학, 동물자원학, 생물학 등의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비전공자도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동물 랭글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공보다 중요한 건 이 동물의 생활, 행동, 환경 등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동물 행동 분석 및 조련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갖추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동물원이나 동물훈련소 등에서 실제 동물들과 호흡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 전문 에이전시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넓은 경험을 쌓고자 할리우드로 진출하고 싶다면 미국 내 동물 행동학 전공이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나 텍사스 주립대학교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이곳에서 동물 영양학과, 동물 커뮤니케이션, 행동 교정학 등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면 동물 랭글러 전문 에이전시에 취업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동물 랭글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동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세심함과 동물을 사랑하는 자세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물들이 출연하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동물들과 함께 호흡하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숨은 공신, 동물 랭글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의 마지막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